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문학 심포지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문학 심포지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는 칸트, 벤담, 그리고 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이고 칸트라고 하는 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 의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대표하는 사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의를 잘 기울이면 여기에 있는 이런 이론들을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심포지엄에 등장하는 학자분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 칸트, 그리고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벤담과 밀이라고 하는 학자분께서 등장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5 인문학 심포지엄 두 번째 주제는 도덕적 행동의 본질과 관련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도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즉 도덕적 행동의 본질이 무엇인가와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과 을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의 말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 우리가 도덕적 행동으로 부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갑과 을이 제시한 이 문제는 일종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행동을 도덕적 행동으로 부를 수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깊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우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 우물로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그 우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우물로 거의 근접해서 그 우물로 그 아이가 빠지기 직전에 여러분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시다. 이때 A라는 친구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그 아이가 100m 우물 속으로 빠져서 생명이 상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즉각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즉각적으로 그 아이를 구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B라는 친구는 역시 그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100m 깊이의 우물 근처로 기어가서 빠지기 직전에 그 광경을 보고 역시 B라는 친구도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B라는 친구는 A처럼 그 아이의 생명이 상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차마 그 아이의 생명이 상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구한, 즉 순수한 마음과는 달리 이 친구는 그 아이를 구하면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 아이를 구했다고 합시다. 물론 A와 B라는 두 친구 모두 아이를 구했다라고 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A라는 친구는 그 아이 생명이 상할까, 그 아이 생명이 상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순수한 마음에서 그 아이를 구한 반면에 B라는 친구는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그 아이를 구한 것이죠. 이때 순수한 마음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한
A라는 친구의 행동이 도덕적인가? 아니면 순수한 마음은 아니지만 어떤 보상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구한 B라는 친구의 행동이 도덕적인가? 과연 어떠한 행동을 우리는 진정한 도덕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쟁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찬성, 반대 혹은 옳다, 그르다 이처럼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쟁점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의견이 최소한 두 갈래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러한 사태, 이것을 쟁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갑과 을이 우리가 도덕적 행동으로 부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도덕적 행동으로 부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쟁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생명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뇌 자극과 약물을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의 이타심을 향상시키는 강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타심을 인위적 조작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 도덕적 행동도 증가시킬 수 있게 된 셈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갑과 을은 먼저 이 쟁점과 관련한 현상으로서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하거나 혹은 뇌의 신경세포에 특정 약물을 주입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이타적 행동이 과연 도덕적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뇌를 자극하고 뇌에 약물을 주입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 행동을 결과적으로는 유발했지만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즉 인위적으로 뇌에 자극을 가하고 약물을 주입하여 인간의 이타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그 결과 인간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과연 우리가 도덕적 행동이다, 도덕성의 본질이다 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쟁점을 갑과 을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갑이 물론 이타심 강화에 의해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에 불과할 뿐 도덕적 행동은 아닙니다. 자, 먼저 우리 갑이라는 친구는 뇌를 자극하고 뇌의 신경세포에 약물을 주입해서 이타심을 강화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회 이익에 기여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이타적 행동이 약물과 자극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타적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자율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즉 약물과 뇌의 자극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타율적 반응이다. 그러니 그것은 도덕적 행동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갑은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떠한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만이
도덕적 행동이지, 이러한 자발성이 내면에서 우러나는, 내면에서 촉발되는 자발성 없이 약물과 뇌의 자극을 통한 이러한 외부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이타적 행동은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협적 반응이고, 따라서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을의 입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을은 이타심 강화로 증가한 친사회적 행동이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이익을 증진함으로 그러한 행동도 도덕적 행동입니다. 자, 우리 을이라는 친구는 물론 뇌에 자극을 가하고 약물을 주입하여 이타적 행동, 즉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한 것은 타율적 행동인 것은 맞다. 즉 그러한 이타적 행동을 하는 주체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 행동이냐 도덕적 행동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결정적 기준은 무엇이냐? 즉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결과다. 결과.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다.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 즉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이익을 증진하면 그것은 즉 사회적으로 이익을 증진하는 어떤 행동의 결과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도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은 무엇이 도덕적 행동의 기준인가? 과연 뇌를 자극하고 뇌의 신경세포에 약물을 주입하여 유발된 이타적 행동 혹은 친사회적 행동이 과연 도덕적이냐, 도덕적 행동이냐, 도덕성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이 쟁점을 두고 갑은 그것은 외부의 자극에 의한 타율적 반응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이 아니다. 반면 을은 물론 타율적 반응인 것은 맞지만 그 행동의 결과,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 행동이다.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타적 행동을 두고, 동일한 이타적 행동을 두고 그 이타적 행동의 출발점이 내면에서 유발된 자발적 반응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도덕적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갑입니다. 반면에 을은 도덕적 행동의 범주로 규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발적 반응에 따른 이타적 행동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도덕적 행동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을의 입장을 통해서 현재 각각 을은 뇌에 자극을 가하고 약물을 주입하여 유발된 친사회적 행동이 과연 도덕적 행동인가라는 쟁점에 직면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이 쟁점에 대해서 칸트와 벤담이라고 하는 도덕 철학자, 이 사상가들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칸트가 등장합니다. 을은, 자,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을은 행동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행동의 결과, 사회의 이익이 증진된다면 그것은 도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내면의 자발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이러한 을의 입장은 진정한 도덕적 행동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도덕적 행동은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입법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따라 행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자기 지배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이 도덕적 인간의 셈이죠. 자,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이 도덕 철학자의 사상가는 도덕적 행동, 도덕성, 도덕을 도덕답게 하는 것은 이 외부의 영향이 아니다. 즉 뇌의 자극이나 약물주의과 같은 외부의 영향이 이 도덕성의 본질, 도덕을 도덕답게 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덕을 도덕답게 하는 도덕성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스스로 그 도덕 법칙에 따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덕적 행동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인간만이 도덕적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하는 상태, 즉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배하는, 그래서 자기 지배적인 수준에 이르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도덕적 인간의 인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무엇이 도덕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영향에 휘둘려서 유발된 그러한 행동이 이타적 행동이라 할지라도, 즉 친사회적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도덕적 행동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없다. 왜? 그것은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그러한 자율적 반응이 아니라 약물과 뇌의 자극이라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일어난 타율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한 타율적 반응은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자기 지배적인 수준의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칸트는 타율이 아닌 이 자율성을 도덕적 행동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러한 수준의 인간은 동물이 아닌 인격으로서 인간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도덕 법칙에 복종하는 자기 지배적인 수준의 인간, 그러한 인간이 바로 동물이 아닌 인격으로서의 인간, 도덕적 인간이라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워 자신에게 의무를 부과하기에 자율적 행위 주체로서 인간인 셈이죠. 따라서 외부의 자극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친사회적 행동은 도덕적 행동이 아닌 타율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무엇이 도덕적 행동인가?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복종하는 자기 지배적인, 즉 자율적인 수준의 인간, 그 인간이 바로 인격으로서의 인간이고 도덕적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외부 자극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친사회적 행동은 이러한 자율성과는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즉 타율적 행동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을이 아닌 갑의 입장과 근접하고, 즉 갑의 입장을 결국은 지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칸트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특히 인간은 순수 실천 이성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스스로 이 법칙에
따를 수 있죠. 자, 물론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를 선의지, 굿윌, 선의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수준의 인간은 인격으로서 도덕적 인간입니다. 자, 거듭해서 칸트는 도덕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도덕을 도덕답게 하는가, 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쟁점과 관련하여 외부의 타율적인 영향이 아닌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 법칙을 따르는 것. 이때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누구나 따르기로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바로 이 법칙에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도덕적 인간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신 능력을 사용하여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칸트는 바로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정신 능력이 바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을 따르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신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자기 스스로 세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무조건 옳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려는 그 의지, 바로 그 의지를 칸트는 선의지, 굿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준의 인간이 바로 동물로서의 인간이 아닌 인격으로서의 인간, 도덕적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죠. 자, 이때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의지의 자율성을 온전히 발휘하여 인간의 동물적 본능 혹은 경향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신의 명령에도 휘둘리지 않지요. 자, 그래서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의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동물적 경향성을 극복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칸트라고 하는 분은 무엇이 도덕적 행동인가, 도덕을 도덕답게 하는 본질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도덕 법칙에 따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격으로서의 인간, 도덕적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혹은 저렇게 변하는 상대적인 도덕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도덕 법칙, 즉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어떠한 법칙에 개인의 사사로운 동물적 본능, 다른 말로 경향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물적 본능이 개입되면 그 법칙은 절대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없어요. 즉 그러한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충족시키면 그 법칙을 따르고, 그러한 동물적 본능, 경향성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법칙을 따르지 않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법칙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동물적 욕망을 충족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즉 상대적인, 주관적인,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 법칙이 반드시 동물적 본능과 경향성을 드러낸 상태, 즉 동물적 본능과 경향성을 극복한 상태의 법칙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동물적 경향성을 극복하여야만이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은 상당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용기가 요구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동물적 본능, 다른 말로 경향성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용기와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즉 동물적 경향성을 극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동물적 경향성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출현한 법칙, 그것은 동물적 경향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법칙이기에 바로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즉 동물적인 본능, 경향성을 충족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서 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동물적 경향성인데요. 칸트는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자율성을. 그리고 이 타율성을 도덕법칙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타율성에 따른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생리적 반응. 배고프면 먹고 싶고, 성적 욕망이 일어나면 해소하고 싶고, 그리고 잠이 오면 자고 싶고 이러한 생리적 욕망이죠. 앞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구하려는 그 장면과 관련해서 부모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구하겠다. 이건 역시 일종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보상을 얻겠다는 바로 동물적 본능, 경향성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리적 반응 역시 동물적 경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생리적 반응은 일종의 동물적 경향성에 가깝고 그러한 생리적 반응은 동물이라면 누구나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즉 어떠한 본능이나 욕망을 극복해야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본능이나 욕망을 극복하지 않아도 동물이기에 당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왜? 그것은 본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물적 본능은 바로 이 생리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생리적 반응의 중요한 특징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즉 배고프면 먹고 싶고 성적 욕망이 일어나면 해소하고 싶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싶고 이렇게 인과 법칙에 따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인과 법칙, 생리적 반응처럼 인과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상태, 우리는 그 상태를 타율적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타율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앞서 예로 든 뇌를 자극하고 뇌에 약물을 주입해서 이타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 역시 타율적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뇌를 자극하고 뇌에 약물을 주입하는 그 원인에 따라서 이타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즉 뇌의 자극과 약물을 통해서 촉발된 친사회적 행동은 인과 법칙에 따른 행동입니다. 물론 그 반응은 생리적 반응인데 그 생리적 반응의 본질을 가만히 더 들여다보니까 뇌의 자극과 약물이라고 하는 원인에 따라서 발생한 결과로서 친사회적 행동이기에 결국
뇌를 자극하고 약물을 주입하여 일어난 유발된 친사회적 행동은 인과 법칙에 따른 행동이고, 이러한 인과 법칙에 따른 행동은 자율이 아닌 타율적 행동입니다. 따라서 뇌를 자극하고 뇌에 약물을 주입해서 유발된 이타적 행동은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율성이 아닌 타율성의 바탕을 둔 행동이기에 그것은 도덕법칙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도덕법칙은 바로 그러한 인과법칙에 따른 생리적 반응, 동물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힘겹지만 어렵게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한 본능이 개입되는 과정을 완전히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이 법칙에 따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율적이고, 이러한 자율성의 바탕을 둔 행동만이 도덕적 행동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그 인간을 칸트는 동물이 아닌 인격으로서의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칸트 입장에서 볼 때는 뇌를 자극하고 뇌에 약물을 주입해서 어떠한 이타적 행동을 일으키는 것, 친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도덕적 행동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생리적 반응, 동물도 할 수 있는 그런 생리적 반응으로서 인과법칙에 따른 타율적 반응에 불과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벤당과 밀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즉, 뇌를 자극하고 뇌에 약물을 주입해서 일어난 유발된 친사회적 행동이 그 행동의 결과 사회 이익을 증진했다면 도덕적 행동이다라고 하는 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것이 바로 벤당과 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도덕적 행동은 선의지라는 동기 따위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앞서 칸트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이 동물적 본능과는 전혀 무관한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도덕법칙이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려는 그 의지, 바로 그것을 칸트는 선의지라고 했죠. 그러니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 의지는 선의지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유발된 것이 바로 도덕적 행동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선의지는 자기 스스로 세운 도덕법칙을 스스로 따르려는 의지인데, 이때의 도덕법칙은 동물적 본능을 극복하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즉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키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달라지는 이러한 상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도덕법칙은 동물적 본능을 완전히 드러냈기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법칙입니다. 바로 그 보편적 도덕법칙이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따르려는 의지, 바로 그것이 선의지이지요. 그러니 이 선의지에 따른 행동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동기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선의지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도덕적 행동이다, 이렇게 칸트는 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 벤당과 밀은 선의지라고 하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의 결과가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즉, 그 행위의 결과가 쾌락 혹은 행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때 쾌락과 행복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즉, 행위의 결과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때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좋은 혹은 옳은 행동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와 공중적 쾌락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칸트라고 하는 분은 도덕적 행동이냐 도덕적 행동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동기? 바로 선의지라는 동기에서 유발된 행동이 도덕적 행동과 가깝다는 것이죠. 즉, 그러면 선의지란 무엇이냐? 선의지는 자기 스스로 도덕법칙을 세우고 그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가 바로 선의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기 스스로 세운 도덕법칙은 동물적 욕망을 혹은 경향성을 완전히 극복하는, 완전히 드러낸 동물적 경향성이나 동물적인 본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법칙이 바로 도덕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이 도덕법칙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법칙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 동물적 본능이 개입된다면 그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키면 따르고 충족시키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동물적 본능 혹은 경향성을 완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드러낸 도덕법칙은 동물적 본능을 충족시키냐 충족시키지 않느냐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칙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보편적 도덕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무엇을 통해서? 순수 실천 이성을 통해서 그 도덕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그 법칙을 스스로 따르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선의지입니다. 즉,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는 바로 선의지라는 동기에서 비롯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 칸트는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결과가 아니라 선의지라는 동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벤담과 밀은 선의지라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 어떠한 결과, 그 결과는 반드시 쾌락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때의 쾌락과 행복이 개인적 차원의 쾌락과 행복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돼야 된다. 즉,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때만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을 때만 우리는 그 행위가 도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죠. 이러한 벤담과 밀의 입장을 바로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는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이 결과는 쾌락과 행복인데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쾌락과 행복이 아니라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 즉 사회적 차원의 이 쾌락과 행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중적 쾌락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도덕적 선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유용성 혹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벤담과 밀은 무엇이 도덕적 선이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어떤 행위의 결과 최대 다수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최대 행복,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때만, 즉 공중적 쾌락으로 이어질 때만 그것이 도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유용성, 공리의 원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담과 미르 공리주의는 행위의 동기로서 선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 즉 어떠한 결과, 유용성 혹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질 때에만 그것이 도덕적 행동이다. 자, 그래서 벤담과 미리 볼 때는 부모로 그 아이의 부모에게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고 그 우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아이를 구했지만 어쨌거나 그 행동의 결과 자신은 보상을 받는 이익, 쾌락, 행복, 그리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잃지 않는 보상으로서 쾌락, 행복, 결국은 나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가장 많은 수의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행동은 도덕적이다 이렇게 보겠지요. 마찬가지로 뇌를 자극하고 뇌에 약물을 주입하여 어쨌거나 그것이 선의지라는 자발성에서 비롯된 자율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 친사회적 행동, 이타적 행동을 유발하였고 그 행동이 사회 전체 이익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리의 원리, 유형수행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취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냐 약물의 주입에 의해 일어난 친사회적 행동이 도덕적 행동인가 그렇지 않느냐의 와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 칸트는 자율성, 선의지로부터 일어난 친사회적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반면 벤담과 밀은 도덕의 본질, 도덕을 도덕답게 하는 결정적 기준은 그러한 선의지라고 따위의 동기가 아니다. 결과다. 친사회적 행동이 비록 외부의 자극이나 약물 주입에 의해 일어났지만 그 친사회적 행동이 사회 전체 이익, 즉 유용성과 공리 원리에 부합하다면 그것은 도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두 번째 주제 무엇이 도덕을 도덕답게 하는가, 도덕적 행동의 본질은 무엇인가와 관련한 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